현재는 오슬로대 전교수로 계십니다. 주된 관심사는 한국 초기 민족주의 사상자, 사회 진화 사상 등 그 주요 저서로는 당신들의 대한민국,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좌파하라 등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강정 선생님을 모시게 된 계기는 선생님의 책을 많이 저도 이제 애독하는 편인데, 특히 제가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보다가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기록되지 않고 쓰여지지 않은 그런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인물 평전 비슷하게 쭉 써내려가신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또 우연인지 아닌지 하여간 저희 전시 중에 그 연례대 토모크라고 그 조르게 사건, 조르게 우리한테 간첩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르게에 대한 작품이 이제 출품이 되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작품을 풍부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전시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간첩과 냉전의 이슈, 물론 이제 이건 식민지 시대와 관련했습니다만 현대에도 우리가 그 간첩이나 이런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르게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되 현대 냉전 구조에 관해서는 폭넓게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선생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더 좋았어. 이제 아마 아버님도 저녁 드시기 직전에 이렇게 붙잡고 말을 해야 하니까 많이 미안합니다. 일단 간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하니까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돼가는 직전 중에 하나가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스노우덴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이제는 제국의 권력자들이 필요하면은 우리의 고의 모든 이메일과 고의 모든 정보 통화를 다 감시감청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미 거의 다 투명인간이 된 상황에서 간첩이 따로 필요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루동안 움직이는 것 중에 안 지키는 빅플라자한테 안 지키는 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는 휴대폰을 달고 다니면 그것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카드를 쓰면은 또 단자인지 수수인지 말하자면 스크린에서 그거 나오고, 우리가 거의 말하자면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다 지키는 이런 상황에서는 요즘은 그 사이버 만명하고 관련돼서 이야기가 유명해졌죠. 이런 좋은 세상에서 간첩이 몰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도 몰락은 그래도 대중문화에서는 계속 이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소부 국민권 대중문화에서는 아마도 섹스 스캔들, 불륜, 살인, 간첩, 그러니까 살인이나 불륜이나 이제 스캔들만큼 간첩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요한 소재죠. 반드 하면은 거의 대중문화의 상징인데, 왜 하필이면 간첩이 이렇게 대중문화 연원이 될 수 있는가 보면은, 간첩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이면적이고 양면적인 사회에서의 간첩의 절대성 같은 것이 대중문화에 잘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간첩이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회색 지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모종의 절대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대중문화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컨대는 본드, 그러니까 선의 세계, 자유진영의 대표자로서 나쁜 세계, 악세계, 말하자면 요즘 그때 없었던 말이지만 요즘 쓰는 말로 악의 척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고 선의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변화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공유하는 하나의 설화, 정술, 신화의 모티브하고 오버랩됩니다. 어떤 모티브냐면 죽음의 세계, 조선으로 갔다 오는 주인공 모티브죠. 이 모티브는 인류 신화에서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메시와 엔키두라든가 슈메르의 신화부터는 이 모티브는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절대적으로 대표하는 주인공이 죽음을 절대적으로 대표하는 세상에 갔다 와서 살아서 기쁨한다는 그 모티브는 간첩 스토리하고 오버랩이 돼서 간첩의 절대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대중문화에서 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간첩이라면 본때라면 절대적인 근접성이 보이는 거죠. 그는 합법적인 살인을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드가 살인을 하면 그건 살인이 아니고 총단이겠죠. 그것도 단어의 차이가 있겠죠. 반대로는 저들의 간첩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대중문화에서도 그렇게 대표되지만은 실제 삶에서도 아무리 리베럴한 소반문화라 하더라도 간첩이라는 게 냉전 한때는 정말 만만치 않게 무서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형당한 공산당원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리베럴리즘을 깔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사형당한 공산당원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는 로젠베르그 부부. 소련 간첩의 노면을 쓰고 결국에는 아주 고통스럽게 사형을 당한 것이죠. 로젠베르그 부부가 재판받았을 때 본인 두 명도 유대인이었지만 재판장도 유대인. 결정적으로 그들이 간첩이라는 진원을 아마도 위진이라고 지금 생각되지만 한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타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간첩이라는 절대악을 주류 백인 사회에 내놓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러니까 절대악으로서의 간첩이 아주 중대한 위치를 갖고 있었죠. 로젠베르그는 좌파 진료내로서 모함당하고 사형을 당한 피해자의 상징이라면은 미국 주류에서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원을 악의 세계에 소량에 팔아넘긴 타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간첩의 극적인 절대성이 간첩의 대중문화계를 장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 건데 아마도 이 전자세계에서의 감청, 도청, 감시의 그 보편성으로 인해서 진짜 간첩들이 조금씩 자멸이 돼도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대중문화에서 애용되지 않을까 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간첩과 한반도의 인연을 보면은 이건 정말 묘합니다. 간첩. 구한말에는 간첩이라면은 대체로 일본 노시의 첩자이었는데 일본 첩자들이 독립운동자들한테는 이제는 보복의 대상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 전쟁 때라면 노시의 첩자로 의심되는 조선인들이 재판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고 일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그렇게 죽었죠.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 역사에서 이 부분이 그냥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논문도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비슷한 일이 만주에서도 반복됐는데 만주 같은 경우에는 노시의 간첩으로 의심받은 중국인이 사형됐다는 슬라이드를 일본에서 유학했던 루신이 보고 그리고는 중국인들이 동족의 그런 모함받고 죽는 데에 대해서 다른 중국인들이 무관심하고 일본인들이 그 슬라이드 보면서 막 낄낄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 본 루신이 의사들의 꿈을 줬고 작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란 민족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 세력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간첩이라는 거는 제국주의 세력 각 촉전에서 피해받는 조선인을 대변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 피해 역사는 오래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소련 고려인 제소 교포들의 비극의 상징은 37년 강제 이주입니다. 강제 이주의 공식적인 면목은 일제 간첩 혐의. 그러니까 고려인들 사이에 일제 간첩들이 많다. 친일파가 많다. 사실은 전혀 아니었고 일제 간첩들 보면은 백개 노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불만을 품고 하얼빈 같은 데서 거주하면서 다시 잠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소수자, 타자로서의 고려인들을 탄압하고 민감한 국경 지역으로부터 빼돌려 중앙아시아로 보낸 명분이 간첩이었습니다. 간첩이라는 게
말하자면 제국주의 세계에서 약속인적이 당하는 비극의 거의 산증이라면 산증이죠. 근데 제국주의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끝나고 분단 시대로 넘어오면서 간첩은 또 새로운 합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간첩은 분단 체제 속에서의 내부 규율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것이죠. 그 과거 그 전에 간첩이라면은 말하자면은 칠로 바로 의심받는 조선인을 죽인다든가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에서의 이와 같은 그 대리종, 그 조선인이 대리자가 돼서 치러지는 그런 거라면은 이제는 간첩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의 절대적인 적대적 타자가 되어서 이 타자를 수색, 몰색, 체포, 고문, 살인하는 것으로서 우리 집단이 결속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국민 의례가 된 것입니다. 간첩.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보시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한데 남한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간첩이 잡혀서 재판받은 거 보셨어요? 없죠. 남한 역사상 미국 간첩 잡힌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미국 간첩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말하자면 상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일부분이죠. 그게 봐서는 남한이 뭐 미국의 군사적 보호령이니까 우리와 미국 사이에 모순이 그러니까 미국 간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적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미국 첩보기관하고 유관한 사람들이 한국 정계에는 아주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첩이 아니고 예컨대 국제인사, 글로벌 인물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것도 과문의 적인지 모르지만은 좀 일본 간첩도 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문에서 보도하면은 일본 간첩 그런 것도 잘 없어요. 제일 조선인들이 북한 간첩 혐의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관제 간첩, 그 당국이 이제 조작 당해서 간첩 혐의 덮어씌운 건 아주 많았는데 미국, 일본 간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면 우리의 적대적인 타자,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타자인 북한의 간첩이면 간첩이지 미국 간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첩 관련의 히스테리는 남한에서도 북조선에서도 똑같이 국민 내지 인민 결속위원회로 이용되어 온 것이죠. 재미있게도 선수 7개 남한이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그 간첩 조작 사건이 남한에서는 북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남한에서는 1948년에 그 국회 불합치 사건이라고 국회에 이제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일부 인물 김약수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이 남로당의 프락치는 러시아만 프락츠야. 그러니까 개파, 당파 이런 뜻이죠. 대표파, 대표자. 그들이 국회에서 남로당을 대표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이제 간첩 조작을 하고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서울 북한군에 접수되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게 죽음뿐이니까요. 북에서 대부분은 활동하다가 무대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 대체로는 중간 온건 좌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양쪽 체제에 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이라기보다는 극단 세계에 맞지 않은 회색적인 인간, 너무나 개인적인 그러니까 다수와 맞지 않은 소수적인 인간이었으리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간첩 조작을 당하고 남한에서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타자로 자리매김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은 시작됐지만 50년대 초반에는 북조선도 간첩 조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악명이 높은 사건이라면은 아주 식민지 시대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임화 또는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 김남청 두 분이 다 북조선에 가서 공국 사업에 적극 참여했는데 역시 미제 간첩 혐의로 죽고 박헌영 재판과 박헌영의 정산 이런 것이 이제 저쪽의 간첩 조작의 그런 대표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남한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북에서는 56년도에 박헌현이 간첩 조작을 당해서 죽었지만 남한에서는 56년의 대선에서 조봉암이 거의 20% 이상의 득표를 해서 그 후로 바로 진보당은 해산당하고 조봉암이 간첩 조작을 당해 죽습니다. 59년도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 극단적인 천동문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온건한 좌파 인물들을 죽이는 것이 거의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양쪽에서 간첩 조작을 당하는 게 이제 정석이라면 정석이죠. 말씀드렸듯이 남한은 역시 선수 친구입니다. 북조선보다 훨씬 먼저 한 거죠. 간첩. 그 다음에는 그 60, 70, 8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겠지만 남한에서는 간첩 조작은 대체로는 체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불만을 갖고 약간이라도 어떤 망한적인 행동을 하는 내지 할 수도 있는 내지 할 공산이 높은 사람을 잡아서 간첩 만드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의례가 말하자면 의례처럼 된 것이었고요. 대중문화에서는 간첩은 그저 악마, 우리 속의 악마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우리를 노리는 악마, 중세신학에서의 악마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 언어에서도 간첩이 심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모르면 강첩, 이런 어법을 잘 쓰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강첩이다. 제가 월드컵 때 한번 택시 타고 이렇게 서울 가는데 2002년도에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 틀고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는 지금 아마 그때 한국하고 무슨 팀하고 이렇게 초구 시합하는 중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텔레비전 생중계 보지 않은 사람은 간첩입니다.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월드컵 때 텔레비전 시청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간첩. 그러니까 간첩이 많아지는 거죠. 간첩.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거의 반문담투죠. 70년대에 국기 하강식, 6시 국기 하강식에 이렇게 경례하지 않고 애국가 제청하지 않고 자기 그냥 바빠서 가는 사람은 아이들한테 간첩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건 진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체주의 교육 속에서 크는 아이들은 국기 하강식에 이렇게 애국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간첩이라도 정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게 일상 속에서 악마, 우리가 찾아내서 죽여야 할 악마, 그리고 같이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계기를 제공하는 악마. 간첩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다 선량한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량함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우리 결속을 증명하는 악마, 이런 게 간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정말 간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간첩이라고 부르지만 예컨대 북조선에서 남파가 되어서 남조선 안에서 소위 통일 관련 공작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첩은 타치이었고 남들이 부르는 방식이고 본인은 통일 일꾼이라고 부르죠.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생각했고, 김석현이라고 나중에 북선이 됐지만은 60년대 초반에 난파되어서 거의 바로 붙잡힌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운동가 출신의 한 분이 재판받으면서 하는 말은 나는 남한 지식인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내린 거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모종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간첩이라는 생각하고 좀 달랐습니다. 실제 간첩이라고 조작되어서 그렇게 20, 40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 보면 별로 사람 다 있는데 그냥 북조선 인민군 포로된 도 있었습니다. 예컨대는 일본 같으면은 정군 기자하다가 부대하고 연락을 끊겨 발치장에 합류하다가 거기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정규군이 아닌 발치장이니까 간첩
이라고 해서 정향을 거부한 만큼 4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뭐 시기 어디서도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들의 내면의 풍경이 어땠는가? 그들이 과연 그러니까 남한에서 악마화하면서 이야기한 대로 정치주의 체제의 단순히 화신이었는가? 단순히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신자였는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다른 곳에서 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 체제를 신봉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대체로 오히려 그렇게 통일 사업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배치된 사람일수록 세계인식이 좀 넓습니다. 근데 일단은 총선이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를 보면은 그런 것을 고문해서 정향하라고 고문해서 꺾으려고 하는 만큼 자기 전업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제는 원리 신념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가 악의 세계의 화신이라기보다는 극적인 사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한 개인이라고 보는 게 아마도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이제 그런 분들의 내면 세계를 보면은 아무리 북조선 체제 본인들도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도 제국주의 세력에 종려되고 제국주의와 이미 동화되어 가는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게 아닌가라든가 이제 무엇보다는 주체성, 자주성이 전혀 없는 남한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위기의식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뭐 모두 우리가 굳이 민족주의자 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식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비엔남 전쟁 때 북비엔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일부 공군을 파견하여 미국은 폭격으로부터 하노이의 하면을 지키는데 북조선이 일정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남한군의 파견의 역사를 보면은 비엔남 전쟁 때 미국 침략을 돕는 것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보면은 정말 주체성 내지 자주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위기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들이 남한을 그래도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문제 있는 두 체제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본인들이 가장 양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노선을 따랐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간첩이 아닌 두 체제 사이에 말 그대로 회색 지대에서 끼어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나름대로 자기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개인으로 어디까지 올려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국가가 만든 정의, 국가가 만든 담론을 해체시켜서 그들을 다르게 전략적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 속에서 그 본국의 정부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정부에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넘겨준 위대한 간첩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바로 아까도 언급하셨던 조르게의 존재죠. 조르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 시대에 어제도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의 정형에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간첩의 사건도 한 국민국가를 위한 간첩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차악이라고 생각하고 스탈린 체제, 파시즘과 싸우는 스탈린 체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세계주의적 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르게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북조선의 통일 일군들도 조금 전국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소르게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국민국가 국교 밖에서 놀았던 부분이 있죠. 계통은 독일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계 회사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자국 입대해서 싸웠는데 부산에 있고, 그 도살, 아무 의미 없는 도살을 보면서 자본주의적 국민국가 그 자체가 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전에 정말 진보운동과 무관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때 장당된 독일 공산당이 바로 입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한테는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이 전쟁이었던 셈이죠. 그는 그 다음에는 25년도에 독일을 떠나 소련으로 가는데, 그거는 코민테른이라는 조직 안에서 소련이라는 국민국가가 아니고 세계혁명의 중심인 소련으로 갔다는 생각이었고, 그 뒤로는 이제는 그 전까지는 주로 했던 것은 마르크시즘 이론 연구였죠. 저기는 예컨대 로제 룩셈부르크의 자본 총적론에 대한 연구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업적이 있는가 하면 미국 패권 시대도에 대한 단편본도 냈습니다.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 경제 분석가였죠. 근데 그런 소리는 소련에서도 코민테른에서 처음 일했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본다면 트롯스키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민국가 소련이 아닌 혁명실력 소련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는 31년부터는 소련 국내에 있지 않고 중국을 거쳐서 일본에서 독일 신문 특파원, 신문 위장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소련에서는 트롯스키주의자들이 숙청당하고 감옥 가는 그 시대에 한 명의 트롯스키주의자가 말하자면 영하게 살아남아서 미국에서 산다고 봐야죠. 코민테른에서 그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니콜라이 부하린이라는 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는데, 38년도에 부하린은 총살당합니다. 저기로서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파시즘이 발효하는 시대에 저기는 끝까지 파시즘하고 싸울 소련을 위해서 그래도 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득하고 있었던 셈이죠. 소련 당국들도 저기가 트롯스키주의자라는 혐의를 갖고 있었고, 37년, 8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기한테는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귀환되면 어떻게 될는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귀환 명령을 거부했는데, 모스크바에서는 41년도까지 그가 이미 일본 당국에 배신을 해서 일본 당국의 명령대로 고지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의심해서 그 정보를 취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국 정보와 동산이문 정도도 아니고 거의 두 개의 다른 구성을 걷고 있는 그런 건데, 41년도에 파쇼 독일이 소련을 침략하고 나서는 일단 소르게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시 한번 급하게 필요해져서 소르게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활성화된 것이죠. 소르게의 정보가 왜 급하게 기묘하게 되는가 하면, 소르게와 같이 했던 오자키 호즈미는 일본군이 북침할 것이냐 남침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련을 침략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쪽을 이제 침략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소련을 같이 침략할 거라면 소련이 원동,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큰 군대를 둬야 하는데, 일본이 북침 계획이 없다면 그 군대를 빨리 대독 전선, 파쇼 독일과 싸우는 전선에 보내서 거기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가 보내는 정보에 소련의 운명이 달려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1년도에 모스크바 대첩에서 저게가 북침할 계획이 없다고 전해주어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었던 부대들을 급히 모스크바 쪽으로 빼돌려서 이길 수가 있었고, 모스크바 대첩에서의 승리가 파쇼 독일에 대한 승리 하나의 큰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래 총살당하지 않은 한면의 트로츠키주의자가 제공한 너무나 중요한 정보가 소련이라는 국가를 살리게 된 셈인데 조르기 자신은 국가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꿈꾸었던 세계혁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소련이 아무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파시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한면의 혁명가로서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회색 지대 그러니까 그 어느 국가에 소속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양심이 소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르게는 잡혔고 41년도에 잡혔고 오자키 호츠미와 마찬가지로 조르게는 사형을 받았죠. 근데 사형된 것은 44년도였는데 그때까지는 일본 당국이 3번이나 소련 당국이 조르기 신분 인도를 제안했습니다. 소련이 거절한 것이죠. 아무래도 돌아오는 조르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서 트로츠키주의자라는 혐오를 끝내 벗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르게가 잡혀갔을 때 소련 당국이 자진 귀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 배신이 아니냐는 혐의가 있어서 본국에 있었던 조르게 본부인을 시베리아 귀향 보냈는데 그녀가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련을 구한 사람은 정말 대은망덕적인 대접을 그 당시에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조르기의 사후의 운명은 또 기괴합니다. 정말 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다기하고 얼마나 국가로부터 다양한 이용을 당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일본이 패전당하고 나서는 미 정부 당국으로서 남진 북진 계획에 대해서 과연 소련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조르기 재판 관련 문서부터 바로 앞서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양에서 조르기가 알려지게 된 거고 이미 50년대 소양 문화공에서 조르기 관련 영화 같은 게 나옵니다.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 영화 중에 하나가 프랑스 영화였는데 조르기 씨 당신이 누구인가 그 영화를 우연히 64년도에 소련의 지도자 크루쇼브 공산당 총소기장이 보게 되었는데 본인이 조르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연운이 소련 역사에 있었다는 거 프랑스 영화에서 알게 된 크루쇼브는 단장의 소련 사업에 참석하라 유시를 내리고 바로 몇 주가 지나서 조르기는 소련 영웅 칭호가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오자키 호츠미도 위대한 조국 전쟁 훈장이 취소되고 그리고 조르기는 공식적인 위대한 연운이 되어서 위인전이 수백만 부로 이렇게 출판이 되고 고등학교 필독이 되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우표에서도 조르기의 사진이 나오고 조르기의 도로가 생기고 조르기 꼬리가 생기고 광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양 사업이 단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선양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국가로서 문제될 수 있는 혁명적인 개인 조르기의 모든 부분이 다 삭제됩니다. 트로츠키주의를 선포한 부분, 그 당시 아직은 명예복원이한테는 무할인과 전진했다는 부분, 소련이 국민국가가 되어서 세계혁명을 배신한다고 동료한테 이야기해서 고발당한 부분, 그런 부분은 단전 삭제됩니다. 그런 것이 삭제되는가 하면 조르기는 상당히 초혁명가들이 많이 그랬듯이 이혼의 자유, 그러니까 20년대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콜로타이주의, 연애 자유 사상이 상당히 천천했습니다. 조르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고, 일본에서 이시하나, 또 한면에 이제 부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시하나코는 나중에 조르기의 과자한테는 이제 조르기의 마지막 죄를 묻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경에서 볼 수 있는 조르기
조기의 멱을 그려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돌아서 좀 합리화하듯이 이야기하고, 조기는 예컨대는 너무나 다양한 여성과의 관계 가지고 독일 대사관에서 독일 대사 부인과 내용의 관계까지 있다든가. 그런데 사실 독일 대사 부인과의 내용 관계는 촉법 활동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돌아서 삭제하거나 돌아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술 먹다가 바이크 사고를 쳐서 폼도 당하고 그렇게 잡혀갈동하고 아주 복잡한 이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도쿄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진짜 저기는 어딘지 모르게 살아지고 모범적인 공산당원, 말 그대로 오로지 총선밖에 모르는 모범적인 공산당원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조계를 죽게 놔둬놓고 그 다음에 조계를 사후에 이용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첩은 굉장히 재미있는 존재죠. 일면으로는 절대성 내지 절대악이 간첩이고요. 또 일면으로는 대중문화가 그런 절대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일면으로는 국가가 간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간첩을 성향함으로써 국가의 어떠한 그 명분을 알리고 역시 내부 결속을 이루하는 거죠. 타국의 간첩에 대한 진호, 공포를 퍼뜨리는 것도 내부 결속이고, 근데 자국의 간첩을 위대한 명분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 그런 존재죠. 여기 대한민국이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부분은 간첩, 대체로는 하급 간첩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악독 기업주 정도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북파 공작권 같으면은 이게 하급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 당국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나서 피해본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상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망각되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급이 있어서 정보기관 고급 권위자, 관련자라면은 노후가 보장되지만 역시 비정규직 양산하는 그런 사회답게 과거에도 일단 하급자, 그러니까 첩국의 하급자에 대해서 국가는 성향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악독 기업주처럼 파약을 하고 약속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용하기만 하고 버리는 방식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간첩,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간첩을 아주 다방면에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지금은 자본 독재 시대라 하지만 자본 독재는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국같이 국가가 막강한 사회에서는 자본 독재 시대라 하더라도 국가라는 매개체 없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한테 여전히 국가는 거의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말하자면은 반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면으로 방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권위를 아직 갖고 있는 게 국가죠. 대통령역을 아무나 많은 방법으로 해도 국가는 또 다릅니다.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국가의 간접 타살 당한 거지 않습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유가족들이 가장 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국가 지도자 면담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붙잡히는 게 청와대 가려다가 붙잡히고 또 붙잡히고. 사실 청와대 가서 청와대를 파괴하지. 그러니까 어차피는 청와대 있는 사람하고는 면담해봐야 그건 전혀 소득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라 주인, 지도자는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욕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것이 거기에다 걸려있고 너무 압도적인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간첩을 조작하고 이용하고 간첩을 이용해서
결속을 도모하고 그렇게 적대적 타지의 사회를 촉하고 이런 국가를 상대하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다른 정치선을 가져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정치선이 아주 복수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오직 국민이긴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노동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이 돼도 국가가 저보고 전쟁하라 하면 전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전쟁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이전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복수거든요. 사람의 정체성이 아주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첩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하면은 국가를 조금 더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국민 이전에 국민 이외의 여러 정체성들, 계급적인 정체성부터 젠더적인 정체성까지 여러 정체성들을 복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여기서 지고 이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전시도 보시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충분히 시간은 없었겠지만 전시 보시는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동아시아에 관련된 책을 보고 선생님이 보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아시아 에 관련된 책 앞부분에 보면 동아시아 이론이 너무 그런 동아시아 스터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너무 그런 계급적인 관점 이런 것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는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비 그룹이나 이런 데서 동아시아니까 최근에 그래서 동아시아 이론의 어떤 경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아니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이게 뭐랄까 오는 사회를 봐도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한 나라지만은 몇몇 개 사회가 있습니다. 등면 주민들이 부유한 주민들이 개처럼 다루고 무슨 과일 던지고 이러다가 분노해서 자살하는 경비원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현대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주의 일반으로 대외 투자를 자유화 규제만 커져서 지금은 서구나 미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한 나라지만 사회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동아시아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일본만 봐도 예를 들어서 전체 임금 근로자 인구의 30%나 되는 비정규직들하고 그리고는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갖고 투자 능력을 가는 약 100만 명의 훌륭한 일본입니다. 그들이 과연 같은 일본인일까? 그 정도로 복수의 일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적 연대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대단히 필요한데 우리가 연대할 때 정말 약자의 연대, 없는 사람들의 연대, 밑으로부터의 연대의 코스로 갔으면 좋겠죠. 네, 그 얘기 들으신 내용 저희가 이제 아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간접도 아닌데 간접으로 오인되는 조작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술하고도 현대 미술의 어떤 경향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앞으로 나올 도록에 션스나이더라는 작가의 글이 실리는데요. 그 작가는 주로 이런 아카이브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입국했다가 그 정보국에 잡혀서 검문관한테 잡혀서 컴퓨터 파일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그거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테러리즘 정보, 알카에다 이런 정보들이 그 하드디스크 안에 빡빡하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첩 같은 의심을 받으면서
정보기관 취조를 했던 기억을 적은 그런 글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도 그 분단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카메라 들고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미국 기진 같은 게 찍히거든요. 그런 걸 찍을 때 굉장히 내가 간첩으로 오인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한국의 사진가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우의 이런 미술 활동과 그 간첩의 활동이라는 것은 물론 정반대의 어떤 의미를 갖겠죠. 어떤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그 정보를 해체하는 쪽에 더 내조되는 활동을 갖겠지만 어쨌든 현대의 미술 활동과 간첩의 활동 사이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요. 일단 뭐 오늘 이야기 들으신 것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있으면 네, 말씀하세요. 뒤쪽에 마이크 좀 드릴게요.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 간첩이 현대 와서 그렇게 대중문화에서 계속 이렇게 이용되는 게 어떤 그 간첩이 가진 뭐 절대적인 악의축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러는데 최근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화에서 보면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무슨 뭐 의형제나 아니면 장면회 같은 거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거의 간첩이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히어로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말씀이 없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 같은 게 간첩이 어떻게 요즘에는 꽃미남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요소는 대중문화에서는 어쨌든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드도 대체로는 마초, 그러니까 최고 마초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쪽 연우, 그러니까 간첩, 우리 간첩은 연우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 연우를 그릴 때 뭐 한국만큼 중요하진 않았지만은 냉전 시대의 미국 영화에서의 미국을 대표하는 간첩은 대체로 잘생긴 사람. 본드처럼 좀 뭔가 힘겨나 쓰고 머리가 좋고 좀 이렇게 여자 꼬시고 하는 외모를 갖고 그러니까 대체로는 호남자 그런 경향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선이라기보다는 영웅에 더 가까운 거죠. 근데 절대를 이야기한다면 반대쪽의 간첩이 절대악. 이제 절대악도 좀 재미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뭐 미국 영화에서 그려주는 소련 간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악이면 또 재미있는 요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는 역시 여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너무나 좀 기괴하게 악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이제 냉전 이후지만 에어포스 왕인데 그 이제 주제가 뭐였느냐면 러시아의 국수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 소련의 부활을 노리는 러시아 특수요원들이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납치하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그들이 어디까지는 악질적이냐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여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그 약자를 그 백주 대낮이 죽임으로써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괴한 악인데 근데 기괴하게 악한 만큼 또 재밌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이 역시 미남일 뿐만 아니고 호남자, 그러니까 근육형 호남자로서 본인이 자동차로 그 간첩들을 소탕하고 자신의 비행기를 회복하죠. 이제 그런 짓이죠. 네, 아마도 이제 최근 영화에서 북한의 간첩을 완전히 알고 그린 게 아니라 뭐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게 한다던가 또는 뭐 인간성이 있거나 또는 후회하는 심지어는 간첩 활동 뭐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것들이 근래에 많이나 좀 몇 편 있었죠. 뭐 베를린이라던가 또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약간 그렇죠. 근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될 경우에는 주인공이 있지만 진짜 나쁜 간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제로 진짜 나쁜 간첩이 더 중요하죠. 그런 영화에서. 그리고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기억이
비슷하신 지형들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절대악으로 다루는 것 이외에도.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 당국이 실제 위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조선 체제는 더 이상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아무런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위협하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달라있잖아요. 이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희화화의 대상이죠. 이제 웃긴다. 뭐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모의 요소 탈북자들의 옷을 아주 조금씩 입히고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남성들의 관음증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을 여성화시켜서 오리엔탈화시키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또 이상 뭐 이빨 빠진 거 아니죠. 혹시 선생님께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개봉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그 제로센 가미가제 공격에 쓰였던 비행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만나는 어떤 서양인이 그러니까 이름이 거기서 밝혀지진 않지만은 아마도 조르게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기 잠깐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독일은 망한다, 일본도 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라는 약간 예언자 같은 말을 하는 역할로 잠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이 주는 그 느낌이 좀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조르게라는 인물이 저희한테 아주 친숙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들리는 질문인데 그 영화에서 조르게가 쓰이는 방식은 이를테면은 그 주인공이 제로센을 만든 이유가 이것이고 전쟁에 쓰이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쓰이더라도 일단 나는 내 꿈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거를 좀 정당화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조르게가 이제 국민국가가 아니라 이제 어떤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그 자신이 있는 그 자기 정체성을 더 중요시해서 이제 그 발전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조르게를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저유한 거지만, 그러니까 선생님께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조르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이 그 어떤 공산당의 애초에 그 이념에서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사실 모를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혁명을 올 거다, 나는 혁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엄청 약간 정당화를 하는 활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트로츠키 자신도 그렇고 30년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소련이 완전히 변질됐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대체로는 다소 관료주의적으로 변질된 노동적 국가다. 그거는 그 당시 정소이었던 것이죠. 다소 변질됐지만 아직까지는 사유재산제라든가 그런 거 허락하지 않는 만큼은 혁명성이 남아있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실제로는 독일, 파쇼 독일이 절대하게 가까운 상태다 보니까 파쇼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뒤로는 소방,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많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차라리 소련을 집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굳이 그 두 정권의 악한 점도 보면은 어쨌든 독일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왜곡되고 변질됐지만 한 번 혁명을 고친 사람에 대한 어떤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는 저기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수많은 비판적인 사회주의자들한테 공유됐습니다. 공유됐는데 그게 언제 달라졌냐면은 내전이 시작되고 나서 특히는 어느 정도 소고나 미국의 주위에 가까웠던 사회주의자들한테는 소련을 약간이라도 옹호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이죠. 이제 그런 옹호는 곧 비국민이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유명한 1984년 같으면 사실 그 정치주의 국가의 모형 그 원형이라면 아마 파쇼 독일에 더 가깝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는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함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은 사회주의자 오르이한테는 소련이 이제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는 내전 초기의 분위기에서 들 수가 있는 일인데 이제 전쟁 때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에 대해서 특기는 우리는 이제 다시 독일이 패배한 거 아니까 그건 거기에서 대한 그런 부담은 없지만 그런 사회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런 세계 체제가 계속 존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소련이 주동이 되어서 그 체제를 없앨 것을 이제 바랬던 마음으로 가장 압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가면 제목에서 얘기하시다시피 그러니까 인물로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형성화된 게 인물이라면 회색은 그런 인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토잖아요. 환경이고 근데 그 환경이 첫 번째 질문 그 환경이 지금 얘기하셨던 그 시대 냉전이 주류였던 시대와는 좀 다른 현재는 다른 환경이지 않나 진화되지 않았나 변화되지 않았나 현재 그 회색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1번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전시의 그 박가모님은 아마 이 회색지대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 세 가지 부류의 어떤 인물을 형성하셨잖아요. 귀신, 간첩, 할머니. 지금 간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할머니와 귀신도 현재 그 회색 안에 존재한다고 치면 이 회색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수적이지 않나. 마지막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함시키시는지 포함시키는 걸 왜 이런 거 질문하시고 세 번째는 박강원님한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들은 그 박노자 선생님의 얘기는 일종의 막수주의자적 입장에서 본 탈국가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설명이 본인이 그 상정하신 이 세 가지 인물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부합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그런 회색 지대가 존재하느냐 이었는데 존재하죠. 근데 지금 세상이 좀 많이 퇴보해서 인용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지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심부 그러니까 세계 체제적으로 봤을 때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분위권과 주변부에 이제는 거대한 여토 국가들 중국, 이란, 러시아 이런 사이의 관계가 지금은 세계적 대립이 초기되는데 뭐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에서 많이 살지 않지만 러시아, 중국, 이란 출신들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늘 언제 간첩 혐의를 받을지 모르는 이런 입장이 초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커뮤니티가 회색 주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유명한 간첩 사건들은 대체로는 흑화교,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 출신의 물리과학자 같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인 이름과 외모를 가진 미국인이 벌써 회색 지대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정말 미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은 이거는 꼭 중국 정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인종차별과 이윤 추구가 주가 되고 특기는 그러니까 유색 비전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나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과 그게 싫어서 할 수도 있고 미국의 최근의 침략주의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동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있을 수 있는데 꼭 중국에 대한 애국심뿐만 아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역시 황색 인종의 적대적 타자가 되는가 하면 중국 권력자 입장에서
아니라 내부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복잡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속어집니다. 없어져요. 뭐 글쎄 뭐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 유럽에서 사는 러시아 사람은 이제는 다 친부진파라든가 그 간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적대적 타자로서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이름이 있는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충성선언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문제의 행동을 절대 반박합니다. 이렇게 친문 기사 같은 거 내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시 혐오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가디언지를 이제 읽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런 선언들을 거기서 좀 접합니다. 뭐 스위스에서 사는 러시아 아주 유명한 러시아 작가 시시킨 같은 노벨상 후보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작가도 최근에는 푸틴과 hitler가 하나나 뭐 이렇게 정상선언이라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충성선언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그들이 정말 푸틴의 정책이 그렇게 싫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회색 분자로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어쩌면은 러시아 정부에 또 애착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한 애착인지 아니면 속의 비타성에 대한 속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논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렇게 광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게 이란 사람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박사과정생들이 노르웨이의 핵물리학 비밀을 이란으로 가져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서 계속 나더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간접 석방당했습니다. 이란으로 박사과정생인데 수업 때 들었던 것을 불법적으로 이란 당국에 넘겼다. 뭐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란 사람으로서 노르웨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용감하네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부와 중주변부 사이에 이제 그런 갈등적 관계나 이런 회색 지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좀 정리해보면 여전히 회색 지대라는 게 단순화되는 경향을 면치 못하고 협소하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할머니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이 회색,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회색 지대에 거주하고 계신지. 그렇죠. 이제 회색 지대라는 것은 인간 정체성의 다양성이라든가 당선이 예를 들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인간의 동기의 다양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귀신이라든가 이제 무성화된 존재로서의 할머니라든가 그러니까 귀신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요즘 원자화된 세상에서는 사람은 늘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꼭 무속뿐만 아니고 사실 소국 같은 경우는 뉴에이지라고 해서 각종의 신비주의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며 공포스러운 칭찬해주는 세계 속에서 뭔가를 기댈 만한 구석을 찾고자 하는 게임에 너무나 복잡한 내면을 발견하게 합니다. 뭐 단순한 기복도 아니죠. 단순한 기복도 아니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자기 내면을 진전시키고 공포심을 약간이라도 없애고 그런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서 그거 뭐 모종의 힘을 얻으려는 거 본다면은 분명히 유구한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적 정체성이 분명한 세계에서 무속화된 존재로서의 할머니는 좀 아무래도 회색 지대 기능하고 유관하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데요. 다음 질문은 지금 탈국가주의적이고 마크시스적인 회색 지대가 본인이 크리에이팅 하시는
굉장한 희생자라서 수준이 하기 좀 겁나고 근데 좀 더 연원을 따져본다면 저는 사실 간첩이 두려웠다기보다는요 간첩한테 포섭되면 어떡하지가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가서 간첩을 만나서 그 간첩에 포섭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간첩 활동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앉아서 얘기한 것 중에 뭐 누가 간첩인가 간첩 식별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라던가 또 뭐 있었죠? 혼자 해변을 자꾸 산책하면 혼자 해변을 자꾸 산책하면서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막걸리 마시면 동무들이라고 그러지. 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대학에서 이렇게 항상 저는 80년대 학번이니까 맨날 데모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TV를 켰는데요. 제가 1, 2학년 대학교 1, 2학년이니까 애기 아니었습니까? TV 켰는데 밤 12시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학생운동권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면서 결국 그걸 타고 올라가면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다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런 드라마를 밤 12시에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어떤 것을 조장하냐면 그 권력으로부터의 감시도 물론 배경에 있겠지만 이게 상호 감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까? 라는 일종의 의심의 거울의 방 같은 거.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을 의심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정이 있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이 70년대, 80년대 사회를 이렇게 꾹 눌렀던 그런 정신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이후에 제가 좀 열심히 봤던 영화 미국의 그 반공 영화들 중에 무슨 바디 스네처스니 뭐 이런 인베이션 오브 바디 스네처스니까 신태 강탈자들 뭐 V 그래서 그 의심에 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냉전의 유산으로서 그런 점들을 좀 이미 과거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요 근래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최근에 공무원 간첩단 사건 이라고 된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가 국가가 그런 걸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냉전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른 지형들이 생긴다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위 냉전 극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냉전의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활용이라든가 뭐 정적인 차원 말할 것도 없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특히 아시아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점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회색 시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권원익 선생이 이번에 새로 쓰신 글 중에 베트남의 바바린이라고 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바린이라는 할머니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에 의해서 희생된 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사당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의 사당은 전쟁 시기 동안에도 베트공과 또 반대 정부군들이 항상 밤낮으로 와서 기도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색지대의 다양한 면모들을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전시에 좀 중요한 면모였던 것 같아요. 간첩을 가지고 어떤 좀 금기사항인데 이렇게 언급이 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7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북한에서 간첩을 또 많이 보냈는데 북한에 간첩을 보내면 야만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를 못 내니까 간첩이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통치한 사람은 조금 좀 불리한 환경이 돼서 이제 남한에서 북한식 간첩이 남한식 간첩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한 70년대니까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SNS 시대에도 간첩이 좀 많이 생산이 간첩 생산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리고 통일부가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예상이 될지 이런 것들 궁금하네요. 그거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간첩 생산이 되는가? 글쎄, 되게 뭐라 그래야 하나 되겠죠. 아직은 뭐라 그래야 할까? 그런 걸로는 이제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조선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한 같으면은 중산주의 그러니까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이제 90년대 말에 넘어갔는데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색개발주의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국가화된 경제사회에서 지금 같으면 준자본주의 국가 가깝게 그냥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신자유주의로 저쪽은 시장과 국가 주도 개발의 어떤 홍합형으로 이렇게 양쪽이 있게 병행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북조선 사회가 엄청 많이 개방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탈북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친척들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경 가까이 가서 중국 휴대폰으로 그냥 서울하고 전화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텐데 하루하루 전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령 쪽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북조선에 있는 친척들한테 돈을 보냅니다. 다 가능해요. 수수료가 많지만 어쨌든 중국 조선족을 통해 갖고 얼마든지 정확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같은 준자본주의 국가화 되고 또 경제적으로 중국 경제권이 편입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막내가 많아지고 아무래도 남한 정부 당국이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충분히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북조선에 가까운 지대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같은 거 이제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고 하는데 얼마든지 위장해서 정보 수집차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방화됨에 따라서 좀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죠. 아니 일본과 한국에서 만드는 탈북자 잡지 임진간이라고 했는데 임진간이라는 잡지는 북한에서 통신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부를 받습니다. 옛날에 상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게 교통이 심해지고 그만큼은 정부 당국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간첩도 물론 중요한 우리 이야기거리지만 사실 이 요즘에 중국 분쟁이 무슨 정말 레드 콤플렉스의 깊이가 한두 끝도 없구나. 아무리 판에도 끝나지는 않는구나. 그런 자존감은 좀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얘기를 해야 하면 금세 의심하잖아요, 사람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조하셨듯이 간첩 자체가 중요하다면 간첩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훈육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통합하려고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종북, 유가족을 종북으로 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재밌는 질문을 해주시고 네.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발표를 나갔는데 사실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좀 말씀드렸고 아까 계신 유럽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유럽 연합처럼 아시아 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유럽 연합은 가능한데 왜 아시아 연합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아시아 간의 연합이 불가능한 것은 국가주의가 대외감정, 대중감정 혹은 중국이 일본의 감정들, 국가감정이 큰 패러다임 안에서 개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강민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국가를 떠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 여기서 그 줄긋기에 쉽게 편입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혹시 외국에 나가면 가장 하는 말이 프랑스에는 북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접선하면 만나면 안 된다. 지금도 파리에는 몇 명의 정부기관사람이 나와서 감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귀신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 중국 관광만의 것을 무서워하니까 접신하는 과정의 기재, 그러니까 접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무당이라든지 샤먼이라는 초월적인 것, 그다음에 슈퍼내추럴한 것에 대한 어떤 과도한 거부감 내지는 공포감 내지는 배타하기 할머니라는 무성의 존재로 아까 이제 강변사님께서 또 이제 성이 사라진 남성들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신체적 변화로 인해서 무성의 존재로 구현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집에 있어서 우리가 성의 감정, 젠더의 감정으로서 그걸 한번 접신해 보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에 오늘날 저희 다시 어떤 식으로 선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라는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희생자 가족들을 조국이 아니라 하는 것과 혹은 유럽에서는 많은 중국인들이 사법 스파이로 의심을 받는다던가 그냥 그 산업 패러다임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것 속에서 저희가 약간 스파이가 어떤 개인이 더 중요시했던 어떤 스파이처럼 접신을 한다던가 무언가 극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보는 어떤 그런 결국 개인으로서밖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도달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양혜빈 선생님 작업에서도 저는 약간 질문을 드렸던 것이기도 했지만 이제 이 꿈을 꾸는 것, 그러니까 다시 순진한 척하는 것을 개인의 차원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실 모든 사회 사람들이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순진하게 하는 것은 자칫 또 미몽에 빠질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해야 될 그 개인으로서 해야 될 영역, 그러니까 접신과 연대에 관한 선생님, 박문현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으면 박문현 선생님 역시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넘었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고도 그렇고 저희 공산주의에서 자라셔서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대한민국에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동양과 다시 수학을 건너셨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 전중적인 생각을 했어요. 특히 너무 예. 근데 일단 왜 유럽 영합처럼 동아시아 영합이 없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하나는 지정학적인 이유랄까 그런 거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양국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군사보호령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오히려 그게 강화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미일 핵동맹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건 강화가 되고 일면에 가는 중국과 북조선은 또 하나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 요즘은 또 중국화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양국도 있습니다. 양국들이 있고요. 이 양국은 아주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는 않지만 오키나와에 가면은 그게 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입니다. 오키나와 영토의 4분의 1은 미국 기지로 채워져 있는데 말 그대로 미국의 군사보호령과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 사이를 이제 오키나와에서 있는 미국 군사들이 그러니까 그 경계화
시키고 있는 거죠.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오키나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이제 그런 동아시아, 대한, 미국 지배를 위해서 희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또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위기로 빠지면 빠질수록 새로운 경계들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경계가 생기면 적대적 모순이 생기고 또는 분쟁, 갈등, 전쟁이 생기는 것도 다 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영구적인 전쟁이야말로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 군사복합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들이 악마화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국민권에서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과격한 종교주의에 수많은 사람이 빠졌는가? 원인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해서 청소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는 핵심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거기에서는 무제한 장기간 전쟁하겠다 하면 다들 환영하고 왜 지상군을 안 보내냐는 게 이제 가장 큰 질문이고 정말 영구적 전쟁의 시기 영구적 전쟁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견제를 그냥 살리는 유일무이한 방식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이런 세계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계를 또 만들고 폭력화시키는 이런 세계에서 나의 입장부터 예를 들어서 각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남한 사람이다. 남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 제국과 남한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타자에 대해서 남한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놀랍지만 남한군은 여태까지 해외 파견한 건 10여 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라크, 아프간, 과거의 볼람 이런 게 제일 컸지만은 돈티모, 레바논 작은 파견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미국의 세계적 군사 지배 체제에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남한의 대학 같은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체제에서 그럼 대학의 기능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든가 나의 위치에 대해서 나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상대화해서 위에서 보듯이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체제에 대한 적어도 바른 인식이라도 현실적인 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같은 인식을 갖는 사람들과 연대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네, 아까 제가 답변하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간단히 잠깐 언급만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사상가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전시회를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감수성이랄까 그런 태도랄까 이런 것은 뭔가 이렇게 역사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위계 전환의 순간들을 어떻게 바늘 들고 하나하나 기워 나갈 거냐 그것의 어떤 지구력과 인내심과 그런 거를 좀 상상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작은 혁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작은 혁명들이 어떻게 일상에서부터 그런 작은 혁명들이 자기의 정적이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혁명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틈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영화 만신을 2번을 봤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영화에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 기원하다는 거. 영화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새를 모으는 장면을 영화가 끝나는 거를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이제 그냥 영화를 따라하는데 두 번째는 되게 마음이 좀 짠해진 걸 느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상상계 좀 말씀하셨다. 제가 공동
이렇게 장시간 토론회 또 강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일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내일 모레 계속 꾸준히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로 새로 나오는 도로 박노선 선생님 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 도로가 예약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가실 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박노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